개집년아, 니년이 육사라도 나왔냐? 며 아줌마를 폭행한 육사 출신 중령. 알고 보니 그녀는 쓰리스타였고 그녀 앞에서 오줌을 지리며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서 청취하고 계신가요? 각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강원도 화천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했다. 칠성부대라 불리는 제7보병사단 관할 구역 내 깊은 산골짜기에는 벌써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사령부 집무실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명월주 중장은 책상 위에 놓인 투박한 편지 한 통을 내려다보았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는 익명의 내부 고발자가 보낸 것이었다. 명월주가 입을 열었다. 강 대령, 이 편지 내용이 사실인가? 군단 감찰참모 강철중 대령이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자체적으로 첩보를 수집해 본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7사단 독수리연대 3대 대장 독고휘 중령,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진급 욕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병사들을 산호비처럼 부리고 부사관들을 하인 취급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명월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라는 비주류의 꼬리표를 실력 하나로 떼어내고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출신 성분을 내세워 군림하려는 자들이었다. 편지에는 독고휘 중령이 병사들의 부식비를 횡령하여 자신의 관사를 꾸미고 휴가증을 미끼로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일삼는다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다. 보급 투명성과 장병 인권은 내가 군단장 취임식 때부터 강조했던 사안이다. 그런데 내 코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명월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훤칠한 키와 단단한 어깨는 군복 위로 위압감을 뿜어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화천의 산세, 백암산 자락을 응시했다. 직접 가봐야겠어. 강철중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군단장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감찰팀을 보내시거나 헌병대를 투입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감찰이 뜨면 쥐새끼들은 이미 구멍으로 숨어버린 뒤야. 서류는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을 테고 병사들은 입단속을 당했겠지. 내가 직접 가서 내 눈으로 봐야겠어. 명월주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전투복 상의가 아닌 구석에 놓여있던 등산복 재킷을 집어들었다. 검은색 등산 바지에 빛바랜 회색 패딩 점퍼. 영락없는 중년 여성 등산객의 차림새였다. 강 대령, 자네는 내 호위라는 명목으로 따라올 필요 없다. 다만 1시간 뒤에 헌병대 수사관들과 함께 조용히 대대 위병소 근처에서 대기해. 내가 신호를 보내면 그때 진입한다. 위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독고휘는 성격이 불같고 아나무인이라고 들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포탄이 빗발칠 때도 살아남은 나다. 고작 중령 나부랭이 하나 감당 못할까? 차 준비해. 관용차 말고 낡은 승합차로. 명월주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질끈 묶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별 3개를 단 장군이 아니라 아들을 군대에 보낸 평범하고 걱정 많은 어머니 혹은 주말에 산을 찾는 동네 아줌마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독수리 연대 3대대는 민간인 통제선 바로 아래 위치해 있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낡은 스타렉스 차량이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를 달려 대대 정문이 보이는 고갯마루에 멈췄다. 명월주는 운전병에게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차에서 내렸다. 차가운 산바람이 볼을 때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그 냉기를 즐기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배낭을 하나 메고 천천히 위병소를 향해 걸어 내려갔다. 위병소 앞에는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었고
앳된 얼굴의 병사 2명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명월주가 가까이 다가가지 병사 하나가 수화를 하려다 말고 머뭇거렸다. 등산객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이곳은 군사작전 구역이라 민간인은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위병 조장이 다가와 정중하게 막아섰다. 명월주는 일부러 어수룩한 말투를 썼다. 아이고, 내가 등산을 하다가 길을 잃어서 그래요. 우리 아들이 여기 근처 부대에 있다고 해서 혹시나 얼굴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고 내려와 봤지. 목도 마르고 화장실도 급한데 잠시만 들어가면 안 될까? 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위병소 안쪽 인터폰이 울렸다. 야, 위병소. 밖에서 무슨 잡상인이 얼쩡거리는데 보고 안 해? 당장 쫓아내.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목소리는 날카롭고 신경질적이었다. 명월주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직감했다. 병사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고 죄송합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병사가 명월주에게 다시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대대장님께서 지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셔서요. 얼른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명월주는 병사의 손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장갑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모양이었다. 규정상 보급되어야 할 방한 장갑이 왜 병사의 손에 없는가?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학생, 아니 군인 아저씨. 내가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시고 갈게. 늙은이가 다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어. 그녀가 막무가내로 위병소 옆 벤치에 털썩 주저앉자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바로 그때 대대본청 쪽에서 지프차 한 대가 굉음을 울리며 달려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전투복을 말끔하게 다려 입은 중년 남자가 내렸다. 가슴에 달린 중령 계급장과 육군사관학교 출신임을 나타내는 반지가 손가락에서 번들거렸다. 독고휘 중령이었다. 독고휘는 벤치에 앉아있는 명월주를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성큼성큼 다가왔다. 야, 위병 조장. 내가 잡상인 들이지 말라고 했지. 너 영창 가고 싶어? 빠져가지고 근무 상태가 왜 이따위야? 독고휘가 병사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병사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명월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당신 뭐 하는 거야? 군인이 사람을 왜 때려? 명월주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독고휘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며 명월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건 또 무슨 촌구석 아줌마야? 여보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서 행패야? 여기가 동네 경로당인 줄 알아? 독고휘는 명월주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했다. 손가락이 그녀의 코앞까지 왔다 갔다 했다. 길을 잃었으면 곱게 갈 것이지 어디서 감히 지휘관이 병사 교육하는데 끼어들어? 못 배운 티 내는 거야 뭐야? 명월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군인 아저씨, 아니 부대장님. 내가 아들 생각이 나서 물 좀 얻어먹으러 왔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부하라도 자식 같은 아이들을 그렇게 발로 차면 됩니까? 독고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민간인, 그것도 볼품없는 중년 여성이 자신을 훈계한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어 보였다. 이 여편네가 진짜 돌았나? 야, 당장 이 여자 끌어내. 질질 끌어서라도 부대 밖으로 던져버려. 병사들이 머뭇거리자 독고휘가 소리쳤다. 명령 불복종으로 다 죽고 싶어? 그때였다. 명월주가 독고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지휘관이라는 사람이 국민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짐짝 취급을 해. 당신 군복 입을 자격 있어?
그 말은 독고휘의 영린을 건드렸다. 그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 자신은 선택받은 군인이라는 망상 속에 살고 있었다. 자격? 지금 나한테 자격을 논해?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육군 사관학교 나온 엘리트 장교야. 너 같은 무식한 아줌마가 평생 올려다보지도 못할 사람이라고. 독고휘는 명월주 앞으로 바짝 다가와 비아냥거렸다. 보아하니 어디 식당 주방이나 전전하다 온 것 같은데 니년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지? 감히 어디서 훈계질이야. 니년이 뭐 육사라도 나왔어? 몇 기야?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었다. 게다가 그는 명월주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치며 성희롱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몸매 관리도 안 된 아줌마가 사는 무슨 산이야.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지. 여자가 설치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부대 앞까지 와서 재수없게 하고 있어. 명월주의 표정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다. 이것이 대한민국 육군 중령의 민낯이라니. 참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음을 느꼈다. 명월주는 자신을 밀치는 독고휘의 손을 쳐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매섭고 절도가 있었는지 독고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방금 전까지 주눅 들어있던 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허리가 꼿꼿하게 펴졌다. 손 치워. 낮지만 묵직한 목소리였다. 독고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 여편네가 진짜 미쳤나? 어디서 손을 쳐? 야, 헌병 불러. 당장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해. 독고휘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명월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짧게 전화를 걸었다. 들어와. 단 한마디였다. 독고휘가 비웃었다. 뭐야? 깡패라도 불렀냐? 아주 쌍으로 콩밥을 먹여주마. 그때였다. 고갯마루 너머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한두 대가 아니었다. 헌병대의 순찰차와 군단 감찰부의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위병소로 들이닥쳤다. 헬기 소리까지 들려왔다. 상공에는 군단장 전용 지휘 헬기가 선회하고 있었다. 독고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차량들이 멈춰 서고 검은 선글라스를 낀 헌병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가장 앞선 세단에서 강철중 대령이 내렸다. 그는 급하게 명월주에게 달려와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군단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했다. 위병소의 병사들도 행정반에서 뛰쳐나온 간부들도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다. 독고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 뭐? 명월주는 천천히 등산용 재킷을 벗었다. 안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약식 정복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강철중 대령이 건네준 정모를 받아 쓴 그녀의 어깨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별 3개, 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3개의 별은 독고휘의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렬했다. 독고휘의 다리가 사시나무 떨리듯 떨리기 시작했다. 육사 출신인 그가 계급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3스타. 그것도 자신의 부대가 속한 직속 상관인 군단장이었다. 독고휘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명월주는 천천히 독고휘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독고휘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독고휘 중령. 명월주의 목소리는 서리빨보다 차가웠다. 자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나? 식당 주방이나 전전하던 년?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라고. 독고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소리쳤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군단장님이신 줄 모르고. 제가 눈이 멀어서. 눈이 먼 게 아니지. 명월주는 독고휘의 턱을 군화발로 살짝 들어 올렸다. 자네는 마음이 썩은 거야. 계급장이 없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썩어 빠진 특권 의식이 자네 눈을 가린 거지.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육군사관학교 명예를 걸고. 독고휘가 육사를 들먹이자 명월주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입 닥쳐. 어디서 신성한 모교의 이름을 그 더러운 입에 올려. 자네 같은 쓰레기 때문에 묵묵히 나라를 지키는 수만 명의 장교들이 욕을 먹는 거야. 명월주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겁에 질려있던 병사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리고 어딘가 통쾌해하는 눈빛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병사들을 향해 부드러운 눈길을 한번 보낸 뒤 다시 독고휘를 내려다보았다. 자네가 아까 물었지? 육사라도 나왔냐고. 몇 기냐고. 명월주는 허리를 숙여 독고휘의 귀에 속삭이듯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육군 3사관학교 출신이다. 비육사 출신이라서 자네 같은 엘리트가 보기에는 우습나? 하지만 이것 하나는 기억해라. 계급장은 학교 동문회에서 주는 기념품이 아니야. 병사들의 피와 땀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만들어준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다. 그녀는 강철중 대령을 바라보았다. 강 대령. 예, 군단장님. 독고휘 중령을 즉시 보직 해임한다. 그리고 헌병대는 지금 즉시 대대장실과 관사를 압수수색해. 횡령, 가혹행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한 모욕 및 상관 모독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서 군사법원에 넘겨.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달려들어 독고휘의 양팔을 결박했다. 독고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다. 군단장님, 선배님들께 말씀드리면. 으악, 놓아라 이놈들아. 그가 헌병차에 처박히는 모습을 보며 명월주는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때 위병소에 있던 병사 하나가 울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그 작은 목소리가 명월주의 가슴을 울렸다. 그녀는 병사에게 다가가 흑투성이가 된 그의 전투복을 털어주었다. 아까 독고휘에게 정강이를 걷어차였던 그 병사였다. 아프냐?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내 부하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지휘관으로서 사과하마. 삼성 장군이 일개 상병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을 본 주변의 병사들과 간부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곧이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렁찬 경례 구호가 대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충성. 그것은 공포에 의한 경례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경례였다. 명월주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다짐했다. 이제 시작이라고. 독고휘 하나를 잡아넣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 그가 믿고 날뛰던 뒷배, 군 내부에 뿌리 깊게 박힌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야 했다. 전 병력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대대장 취임식이 아니라 이 부대가 새로 태어나는 날이다. 명월주의 명령이 떨어지자 비상 사이렌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집합방송이 화천의 골짜기에 메아리 쳤다. 그녀는 호랑이처럼 매서운 눈으로 그러나 어머니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부대를 개혁할 준비를 마쳤다. 독고휘 중령이 헌병대의 개처럼 끌려간 직후 3군단 사령부 지하 조사실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철제 책상 하나를 사이에 두고 명월주 중장과 독고휘가 마주 앉았다. 독고휘의 말끔했던 정복은 땀과 눈물, 콧물로 뒤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그의 어깨에 있던 중령 계급장은 이미 뜯겨나가고 없었다. 명월주가 찻잔을 내려놓았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조사실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다. 독고희. 자네가 횡령한 부식비와 공금, 그게 전부 자네 주머니로 들어갔을까? 명월주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 같았다. 독고휘는 눈동자를 심하게 굴리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아직 믿는 구석이 있는 눈치였다. 자신이 입을 다물면 육사 선배들이 자신을 꺼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이건가. 명월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독고휘의 뒤로 걸어갔다. 자네 관사 압수수색 결과가 방금 도착했다. 안방 장롱 및 비밀 금고에서 현금 다발과 함께 재미있는 장부가 하나 나왔더군. 독고휘의 어깨가 흠칫 굳어졌다. 그 장부에는 매달 상납한 금액과 날짜,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이 암호처럼 적혀 있었어. 청송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보이더군. 푸른 소나무라. 군내 사조직 냄새가 진동을 해. 독고휘가 쉰 목소리로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건드리면 안 됩니다. 군단장님이라도 그분들은 못 건드립니다. 그분들은 군대의 기둥이고 역사입니다. 저 하나 희생해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기둥이 썩었으면 뽑아서 태워버려야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명월주는 강철중 대령에게 눈짓했다. 강 대령이 서류철 하나를 책상 위에 던졌다. 내가 상납한 윗선 7사단장 송판석 소장이지. 그 위로는 군수사령부의 박태산 중장이고. 실명이 거론되자 독고휘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덜덜 떨며 고개를 저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 저는 죽습니다. 군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지금 말하지 않으면 군법 최고형을 구형할 것이다. 횡령, 가혹행위, 뇌물공여, 그리고 반란 모의에 준하는 사조직 결성까지.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해주마. 하지만 지금 협조하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열어주지. 명월주의 회유와 협박은 노련했다. 독고휘는 결국 무너졌다. 송판석 소장님 지시였습니다. 진급 심사 때 좋은 고과를 받으려면 성의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청송회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입하려면 가입비가 필요하다고. 명월주의 눈이 번뜩였다. 청송회. 육사 출신 중에서도 특정 지역과 특정 기수들이 뭉쳐 만든 불법 사조직. 그들이 군 내부의 요직을 독점하며 인사를 좌지우지하고 뒷돈을 챙겨온 암덩어리였다. 강 대령, 병력 출동 준비해. 명월주가 모자를 눌렀었다. 어디로 갑니까? 7사단 사령부. 사단장실로 직행한다. 송판석 소장이 증거 인멸하기 전에 목덜미를 잡아야 해. 3군단 헌병대 특임대가 중무장을 하고 트럭에 올랐다. 명월주가 탄 지휘 차량을 선두로 차량 행렬이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7사단 사령부는 3군단 예하 부대였지만 사단장 송판석은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비육사 출신인 군단장 명월주를 은근히 무시해오던 인물이었다. 7사단 본청 앞에 도착하자 위병들이 당황하여 바리케이드를 치우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명월주의 차량은 멈추지 않고 위병소 옆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갔다. 길을 비켜라. 군단장 명령이다. 강철중 대령이 확성기로 소리쳤다. 본청 현관에 도착한 명월주는 권총을 찬 채 헌병들을 이끌고 복도를 성큼성큼 걸어갔다. 사단장 부관이 놀라서 뛰쳐나왔다. 군단장님, 미리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곤란합니다. 사단장님은 지금 작전 회의 중이십니다. 작전 회의? 룸살롱 예약 회의겠지. 명월주는 부관을 밀치고 사단장실 문을 발로 걷어찼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방 안에는 송판석 소장이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양주를 마시고 있었다. 작전 회의는커녕 혼자서 고급 양주를 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갑작스러운 난입에 놀라 잔을 떨어뜨렸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극상입니까? 송판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명월주는 그에게 다가가 책상 위에 독고휘의 진술서와 장부 사본을 던졌다. 송판석 소장, 당신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리고 군 인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송판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내가 미쳤구나. 감히 육사 선배인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동기가 국방부 정책실장이야. 너 옷 벗고 싶어? 옷을 벗어야 할 건 당신이다. 명월주는 헌병들에게 손짓했다. 끌어내. 이거나 놓으라고. 명월주, 니년이 무사할 것 같으냐? 청송회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송판석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사단 사령부의 간부들과 병사들이 복도로 나와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항상 거드름을 피우며 병사들을 괴롭히던 사단장이 개처럼 끌려가는 모습은 그들에게 최고의 구경거리였다. 명월주는 송판석의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벽에 걸린 위국 헌신이라는 액자가 비뚤어져 있었다. 그녀는 액자를 떼어냈다. 그 뒤에는 큼지막한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강 대령, 폭파해서라도 열어. 헌병 특임대원이 소형 폭약을 설치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뜯겨 나갔다.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더 깊은 곳에는 청송회 회원 명부라고 적힌 검은 가죽 수첩이 있었다. 명월주는 수첩을 집어들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군.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다. 송판석 소장의 체포 소식은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명월주 중장의 과감한 행보에 군 수뇌부는 당황했다. 특히 청송회의 핵심 멤버들은 위기감을 느꼈다. 그들은 정면 승부로는 명월주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비열한 공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일주일 뒤 경기도 포천의 승진훈련장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합화력 경멸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내외 귀빈들이 참관하는 중요한 행사였다. 육군본부는 3군 단장인 명월주에게 이번 훈련의 총지휘를 맡겼다. 겉으로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한 듯 했지만 실상은 함정이었다. 훈련 중 사고를 유발하여 그녀에게 지휘 책임을 묻고 불명예 전역을 시키려는 청송회의 계략이었다. 훈련 당일 날씨는 쾌청했지만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관람석에는 수많은 VIP가 착석했고 훈련장에는 수백 대의 전차와 자주포, 공격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명월주는 지휘 통제소인 관망대 중앙에 서서 모니터를 응시했다. 전대 공격 개시선 통과. 사격 준비. 그녀의 명령에 따라 K의 흑표 전차들이 굉음을 울리며 기동을 시작했다. 하늘에서는 아파치 헬기 편대가 저공 비행으로 진입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그때였다. 통신 장교가 다급하게 외쳤다. 군단장님, 어구역 표적 정보 데이터가 사라졌습니다. 전술 통신망에 교란이 발생했습니다. 청송회가 심어둔 공작원이 전산망을 해킹하여 표적 좌표를 엉뚱한 곳으로 돌려버린 것이었다. 이대로 포탄을 발사하면 관람석이나 아군 대기 지점으로 포탄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사격 중지. 전 부대 사격 중지. 부관들이 당황하여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장전된 포탄을 멈추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동화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전차들의 포신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람석의 VIP들이 술렁거렸다. 명월주는 침착했다. 그녀는 전자장비가 마비될 것을 대비해 항상 아날로그 방식의 지휘 체계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당황하지 마라. 자동 사격 통제 장치 전원 차단해. 수동 모드로 전환한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전체 무전망이 아닌 예비 주파수로 채널을 돌렸다. 각 대대 지휘관들과 직접 교신을 시도했다.
여기는 백호 군단장 호출명. 현재 적의 전파 방해 공격 상황으로 간주한다. 각 전차장과 포반장은 내 육성 명령에 따라 유관 조준 사격을 실시한다. 그것은 미친 짓에 가까웠다. 수백 대의 화기를 유관과 수신호 그리고 음성 명령만으로 통제하여 동시 타격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명월주는 화천과 인제의 산악 지형을 발로 뛰며 지도를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은 지휘관이었다. 알파 포대 12시 방향 능선 소나무 기준 좌측 50m. 브라보 전차대 2시 방향 패전차 표적 확인.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좌표가 아닌 지형지물을 이용한 표적 지시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베테랑 부사관들과 장교들은 그녀의 목소리에서 안정을 되찾았다. 전부대 일제 사격 준비. 셋, 둘, 하나 발사. 쾅, 쾅, 쾅. 대지를 뒤흔드는 폭음과 함께 수백 발의 포탄이 하늘을 갈랐다. 관람석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웅크렸다. 잠시 후 훈련장 중앙 표적지대에서 거대한 불기둥이 솟구쳤다. 오차없이 정확한 명중이었다. 연기가 거치자 표적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관람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시스템 오류를 완벽한 지휘력으로 극복하고 성공적인 화력 시범을 보인 명월주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훈련이 끝난 후 명월주는 땀을 닦으며 통신 장교에게 다가갔다. 통신망 교란시킨 범인 찾았나? 강철중 대령이 씩씩거리며 한 소령을 끌고 왔다. 훈련 통제실에서 근무하던 전산 장교였다. 이 쥐새끼가 서버실에서 접속 코드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청송의 명부에도 있던 놈입니다. 명월주는 소령의 멱살을 잡았다. 내 놈들이 감히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질을 쳐? 실탄이 오가는 훈련장에서? 그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부패는 용서할 수 없어도 전우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즉결처분감이었다. 이놈을 당장 구속 수사해. 배후가 누구인지 어떤 놈이 사주했는지 뼈 하나하나 부러뜨려서라도 불게 만들어. 명월주는 멀리 VIP석에 앉아있는 육군 수뇌부를 노려보았다. 그곳에는 청송회의 수장격인 인물이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보란 듯이 주먹을 쥐어 보였다. 선전포고였다. 화력 시범의 대성공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방해 공작은 명월주의 입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청송회는 이제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명월주를 회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육군 원로들과 고위 장성들이 모이는 비공식 만찬인 화랑의 밤 행사가 열렸다. 명월주는 초대장을 받고 정복을 갖춰 입은 채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녀가 들어서자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원탁 테이블 상석에는 예비역 대장이자 청송회의 대부인 마갑수와 현직 군수사령관 박태산 중장이 앉아 있었다. 마갑수는 인자한 척 미소를 지으며 명월주에게 손짓했다. 아이고, 우리 영웅 명월주 장군 오셨는가? 이리 와서 앉게. 명월주는 꼿꼿한 자세로 다가가 경례를 생략하고 자리에 앉았다. 주변 장군들이 웅성거렸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차린 게 많으니 많이 들게. 요즘 칠사단 일로 바쁘다지. 마갑수가 와인잔을 돌리며 은근슬쩍 운을 뗐다. 청소를 좀 하느라 바쁩니다. 먼지가 생각보다 많더군요. 명월주의 대답에 마갑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명 장군 적당히 하게. 먼지를 너무 털면 옷감도 상하는 법이야. 자네도 이제 별 3개 달았으면 숲을 봐야지 나무 하나하나 따지면 피곤해서 쓰네. 박태산 중장이 거들었다. 그렇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송판석 소장이 실수는 했어도 그 친구 능력이 좋은 친구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을 건 덮고 화합하는 게 군의 미덕 아니겠습니까? 명 장군도 대장 진급 욕심 없으십니까? 우리가 밀어주면 육군 최초 여성 사성 장군, 참모총장도 꿈은 아닙니다. 그들은 뇌물과 진급이라는 당근을 흔들고 있었다. 명월주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화합? 미덕? 도둑질하고 부하들 등쳐먹는 게 화합입니까? 그리고 내 진급은 내 실력으로 합니다. 당신들 같은 정치 군인들 뒷배로 올라갈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마갑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귀처럼 변했다. 그는 와인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다. 이 여자가 오냐 오냐 했더니 기어오르는구먼. 내가 3사 출신 주제에 별 달고 설치니까 세상이 내 것 같지? 우리 청송회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밑에 있는 강철중 대령부터 내 가족들 뒷조사까지 다 끝났어. 얌전히 꼬리 내리고 기어. 안 그러면 내 인생 송두리째 박살 내주마. 협박이었다. 연회장에 있던 다른 장군들도 킬킬거리며 비웃었다. 명월주는 고립된 섬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천천히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방금 그 말씀 아주 잘 녹음되었습니다. 협박죄 추가에 청송의 실체를 인정하는 육성 증거군요. 마갑수가 당황하여 소리쳤다. 그거 빼서, 당장 빼서. 대기하고 있던 사복 차림의 경호원들이 명월주를 덮치려 했다. 그 순간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다들 그 자리에 멈추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수십 명의 기자들과 함께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 뒤로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이게 무슨 추태입니까? 장관의 호통에 마갑수와 박태산은 얼어붙었다. 명월주는 이미 장관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하고 오늘 이 자리를 공개 처형장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들을 향해 녹음기와 함께 가져온 서류 가방을 열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군대를 갉아먹는 거대 기생충 집단 청송회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여기 있는 장부와 녹취록이 그 증거입니다. 그녀가 들어올린 것은 독고휘의 집에서 압수한 장부와 송판석의 금고에서 나온 수첩, 그리고 훈련 방해 공작에 대한 자백 진술서였다. 저들은 진급을 미끼로 돈을 걷고 훈련을 조작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협박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군복을 벗을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월주의 당당한 선언에 카메라는 그녀를 집중 조명했다. 마갑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박태산은 얼굴을 감싸 쥐었다. 늑대들의 만찬은 순식간에 늑대들의 장례식장이 되었다. 수사관들이 마갑수와 박태산을 비롯한 연루자들에게 수갑을 채웠다. 호텔 연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명월주는 그 혼란 속에서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단단하게 서 있었다. 강철중 대령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군단장님 끝났습니다. 아니, 이제 반환점을 돌았을 뿐이야. 뿌리는 깊고 넓어. 이제 겨우 줄기 몇 개 쳐냈을 뿐이다. 명월주는 끌려가는 마갑수를 차가운 눈으로 배웅했다.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썩은 살을 다 도려내고 새 살이 돋을 때까지 호랑이의 사냥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호텔 연회장의 화랑의 밤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는 연일 여전사 명월주 군피아를 저격하다라는 제목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여론은 명월주에게 열광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청송회의 잔당들이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과학화 전투훈련단에서 사고가 터졌습니다. 명월주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형 방탄조끼 성능 실험 중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실탄 사격 시험 도중 방탄판이 깨지면서 파편이 병사의 복부를 관통하는 중상을 입혔습니다.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청송회가 매수한 인터넷 언론과 평론가들이 일제히 명월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월주 중장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하다 장병 잡았다 검증되지 않은 장비 무리하게 도입 예산 낭비 의혹. 그것은 명백한 모함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명월주는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던 병사의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아드님을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병사의 어머니는 명월주의 멱살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명월주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고 그 눈물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강철중 대령을 불렀습니다. 사고가 난 방탄조끼 국과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봐야겠다. 지금 당장 가져와. 밀봉된 증거물 상자를 뜯어낸 명월주는 피 묻은 방탄조끼의 내장재를 칼로 찢었습니다. 규격품이라면 고밀도 세라믹 판이 들어있어야 할 자리에 엉성하게 압축된 산업용 플라스틱과 철판 조각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불량품을 섞어 넣은 것이 명백했습니다. 이 납품 업체 어디야? 강철중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성실업입니다. 바지 사장은 핫바지인데 실소유주를 추적해보니 구속된 박태산 중장의 천안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월주는 피 묻은 내장재를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날카로운 철판 조각이 그녀의 손바닥을 찔러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이놈들이 감히 내 새끼들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돈 몇 푼 벌자고 종이 쪼가리 같은 방탄복을 입혀 사지로 내몰아. 그녀의 분노는 이제 이성적인 수사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학살이자 반역이었습니다. 강 대령 3군단 예하 공병대와 수색대대 전원 비상 소집해. 군단장님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태성실업 공장으로 간다. 압수수색 영장 따위 기다릴 시간 없어. 증거 인멸하기 전에 공장을 통째로 포위해서 쥐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막아. 불법 무기 제조 및 군납 비리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한다. 그날 밤 수십 대의 군용 트럭이 경기도 외곽의 공장지대를 포위했습니다. 민간 공장이었지만 군수 물자를 다루는 곳이었기에 군의 개인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공장 문을 부수고 들어간 명월주의 눈앞에는 야밤을 틈타 서류를 파쇄하고 불량 자재를 트럭에 싣고 도주하려던 직원들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단 한 놈도 놓치지 마라. 저항하면 제압해. 특전사 출신 수색대원들이 순식간에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명월주는 공장 장실로 직행하여 도망치려던 공장장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내 놈이 만든 그 쓰레기 조끼 때문에 내 병사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 똑같이 입혀놓고 내가 직접 사격 테스트를 해줄까? 명월주가 권총을 꺼내 장전하자 공장장은 공포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재료 단가 낮추고 남은 돈은 전부 비자금으로 세탁해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어? 여의도. 국회 국방위 소속 김 의원님 보좌관에게. 드디어 군복을 입은 도둑놈들 뒤에 숨어있던 진짜 괴물의 꼬리가 잡혔습니다. 정치권과의 유착. 이것이 청송회가 그토록 오랫동안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공장장의 자백은 핵폭탄급 정보였습니다. 여당의 유력 실세이자 차기 국방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던 김철민 의원. 그가 청송회의 진짜 뒷배였으며 방산 비리로 조성된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그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국회의원이었습니다.
현역 군인이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정치 개입이라는 역풍을 맞고 매장당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조차 난색을 표하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명 장군, 심정은 이해하지만 의원실 압수수색은 불가능합니다. 면책 특권도 있고 확실한 물증 없이는 역풍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명월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물증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잡겠습니다. 아니, 제 군복을 벗어서 그를 덮는 그물로 쓰겠습니다. 명월주는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사복 차림으로 김 의원이 자주 출입한다는 강남의 고급 요정비밀 클럽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강철중 대령과 믿을 수 있는 소수의 부하들만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며칠간의 잠복 끝에 기회가 왔습니다. 구속된 줄 알았던 청송회의 잔당, 아직 체포되지 않은 기무부대 출신 예비역 장군들이 김 의원과 비밀 회동을 갖는다는 첩보를 입수한 것입니다. 요정의 경비는 삼엄했습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명월주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가스 배달원 복장으로 위장했습니다.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조폭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아줌마, 지금 영업 안 해. 돌아가. 그 순간 명월주의 손에 들린 가스 검측기가 곤봉처럼 조폭의 명치를 가격했습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쓰러지는 거구의 사내를 뒤로하고 명월주는 순식간에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뒤이어 승합차에 대기하던 강철중과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복도를 지나 가장 안쪽 밀실의 문을 열자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 김 의원과 장군들이 현금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명월주 그녀는 옷 벗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론 조작팀을 더 가동하시죠. 김 의원이 거만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참 재미있는 계획이군요. 저도 좀 끼워주시죠. 명월주가 헬멧을 벗으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 의원은 소스라치게 놀라 술잔을 엎질렀습니다. 너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경호원. 당신 경호원들은 밖에서 낮잠 자고 있어. 김철민 의원, 당신을 뇌물수수 및 군사기밀 유출 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한다.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 몰라? 명월주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이 켜져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여기 우리 장병들의 목숨값으로 술판을 벌이는 자들의 민낯입니다. 이 현금 다발이 바로 불량 방탄조끼를 납품하고 받은 리베이트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철민 의원은 사색이 되어 얼굴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유효하거나 현행범이 아닐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물과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앞에서는 대통령이라도 그를 구해줄 수 없었습니다. 김 의원은 명월주에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명월주는 가볍게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하고 바닥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건 너희들이야. 똑똑히 봐라. 내가 깔고 앉은 이 바닥이 바로 지옥이다. 경찰이 출동하여 김 의원과 일당들을 연행해 갔습니다. 명월주는 요정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 의원의 몰락은 청송회 최후의 발악을 불러올 방아쇠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김 의원과 청송회 수뇌부가 무너지자 군 내부에 숨어있던 잔당들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곧 잡혀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여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기계화 보병사단인 제24단 일부 병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사단장 오필승 소장은 청송회의 숨겨진 행동대장이었습니다.
그는 국방부가 좌파 세력에 의해 장악되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며 자신을 따르는 일부 대대 병력을 이끌고 무장 탈영을 감행했습니다. 명분은 구국 결의였지만 실상은 쿠데타나 다름없는 반란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서울 진입로를 점거하고 정부와 협상을 시도하여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K의 전차와 장갑차 수십 대가 국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민들은 공포에 떨었고 국방부는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명월주는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관님, 다른 부대로 진압하면 내전이 됩니다. 아군끼리 피를 흘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위험하네. 그들은 지금 이성을 잃었어. 실탄을 장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들의 상관이자 군단장입니다. 제 목을 걸고 맞겠습니다. 명월주는 헬기를 타고 반란군이 이동 중인 국도변으로 날아갔습니다. 3군단 병력은 뒤에서 포위망을 형성하게 하고 그녀는 홀로 지프차 한 대에 올라타 반란군 전차 대열의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국도 위.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달려오던 선두 전차가 멈춰 섰습니다. 길 한가운데에 명월주의 지프차가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월주는 차에서 내려 전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무장하지 않았습니다. 정복 차림에 지휘봉 하나만 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전차장, 해치 열어. 확성기도 없이 그녀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전차 위로 기관총을 겨누고 있던 반란군 병사는 손을 떨었습니다. 군단장님, 비키십시오. 사단장님 명령입니다. 저희는 서울로 가야 합니다. 오필승 소장의 명령이 대한민국 국법보다 위에 있나? 너희들이 지금 밟고 서 있는 땅이 어디냐? 너희가 지켜야 할 국민들이 사는 곳이다. 그 총구를 어디로 돌리고 있는 거냐? 그때 뒤쪽 지휘 장갑차에서 오필승 소장이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쏘라고. 뭐 하는 거야? 저 여자는 빨갱이 앞잡이다. 밀어버려. 오필승은 다급해졌습니다. 병사들이 동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직접 권총을 꺼내 허공에 발사하며 병사들을 독촉했습니다. 안 쏘면 너희가 죽어. 전차 전진. 깔아뭉개고 지나가. 전차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쇳덩어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월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차 궤도 바로 앞까지 걸어가 두 팔을 벌리고 섰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 그녀의 눈은 전차 조종수의 잔망경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내 몸을 지시겨서라도 가고 싶다면 가라. 하지만 기억해라. 너희가 넘는 것은 내 시체가 아니라 너희가 군인으로서 맹세했던 명예와 조국이다. 명예로운 해병, 명예로운 육군이 도둑놈들의 사병 노릇을 하다가 역적으로 죽을 텐가. 거대한 전차가 명월주의 코앞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쇳덩어리의 차가운 기운이 그녀의 얼굴에 닿을 듯 했습니다. 조종수 병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시동을 꺼버렸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선두 전차가 멈추자 뒤따르던 전차들도 줄줄이 멈춰 섰습니다. 오필승 소장은 분노하여 장갑차에서 뛰어내려 명월주에게 총을 겨눴습니다. 이 독한 년, 죽어, 죽어버려.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쓰러진 것은 명월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필승이 비명을 지르며 어깨를 감싸 쥐고 쓰러졌습니다. 그의 뒤에서 그를 저격한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부관이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사단장님. 더 이상 추해지지 마십시오. 부관은 총을 버리고 명월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단장님, 저희를 처벌해 주십시오. 잘못된 명령인 줄 알면서도 따랐습니다. 명월주는 오필승이 떨어뜨린 권총을 발로 차버리고 전차 위에서 울고 있는 병사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고개 들어라. 너희는 죄가 없다.
썩은 명령을 내린 자들이 죄인이다. 안개가 걷히고 붉은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십 대의 전차들 사이로 명월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오필승과 반란 주동자들이 줄줄이 포박되어 끌려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진압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오랜 어둠을 걷어내고 진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월주는 강철중 대령에게 짧게 지시했습니다. 상황 종료. 뒷수습 부탁한다. 나는 병원에 가봐야겠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다리에 총알이 스쳐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필승이 쏜 총알이 빗나가며 종아리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픔보다 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병사들의 피는 흐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국도변에서 일어난 반란 미수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거대한 희망을 쏘아 올렸습니다. 명월주 중장이 맨몸으로 전차를 막아서는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녀는 민주주의의 수호자 철의 여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명월주에게 그런 호칭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시작된 대청소를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었습니다. 반란을 주도한 오필승 소장과 그에 동조했던 장교들은 줄줄이 군 헌병대로 압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응급처치만 받고 나온 명월주는 쉴 틈도 없이 국방부 특별수사단장 자격으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다리에 감긴 붕대 위로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성역은 없다. 밥알 하나라도 썩었으면 파내고 기둥이 썩었으면 집을 허물어서라도 찾아내라. 명월주의 호령 아래 지난 수십 년간 군 내부를 잠식했던 사조직 청송회의 뿌리가 뽑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육군본부, 심지어 제향군인회까지 뻗어있던 그들의 카르텔은 명월주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일 뉴스에서는 별들이 추락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리에 연루되어 체포된 장성급 인사만 20명이 넘었고 영광급 장교는 1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 정점에는 화랑의 밤에서 체포된 청송회의 대부 마갑수와 정치인 김철민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대법정. 세기의 재판이라 불리는 청송회 뇌물수수 및 내란 음모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마갑수와 김철민 그리고 송판석과 독고휘 등 비리 주동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초라하고 비굴한 늙은이들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증인석에 명월주 중장이 정복 차림으로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필요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월주는 피고인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독고휘는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사님, 썩은 고기를 도려내는 것은 아픔이지만 썩은 고기를 품고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저들은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가면 뒤에 숨어 자신들의 배를 채웠고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했습니다. 병사들이 추위에 떨 때 저들은 난방비로 회식을 했고 병사들의 방탄복이 뚫릴 때 저들은 그 돈으로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것은 필요악이 아니라 매국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을 울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병사의 어머니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갑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명월주, 내가 군대를 망치고 있어. 우리가 없으면 누가 이 나라를 지켜. 너 같은 계집이 뭘 안다고 떠들어. 명월주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없어야 나라가 삽니다. 그리고 나 같은 계집이 지키는 나라가 당신 같은 도둑놈들이 지키는 나라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재판장은 정숙을 유지하라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마갑수 김철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 송판석 오필승에게 징역 20년. 피고인 독고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전원의 계급을 박탈하고 불법 취득한 재산 일체를 국고로 환수한다. 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독고휘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마갑수는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월주는 거수 경례로 재판장에게 예를 표하고 법정을 나섰습니다. 법원 밖에는 수많은 시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월주의 이름을 연호하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명월주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여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청와대 접견실. 대통령이 명월주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명 장군, 정말 큰일을 해냈습니다. 국민이 장군을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장군을 차기 육군 참모총장, 더 나아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싶습니다. 부디 수락해 주십시오. 그것은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권력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장, 최초의 여성 참모총장. 역사를 새로 쓰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명월주는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하 제안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왜입니까? 장군만큼 자격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칼입니다, 각하. 썩은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피를 묻힌 수술용 칼입니다. 수술이 끝났으면 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피 묻은 칼이 지휘봉이 되면 조직은 또다시 공포에 떨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피냄새가 나지 않는 덕망 있고 깨끗한 후배들이 나서서 화합과 치유를 이끌어야 합니다. 명월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권력의 정점에 서는 순간 또 다른 권력이 되어 누군가를 억압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계했습니다. 그녀는 영웅으로 남기보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며 물러나는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전역하겠습니다. 군복을 입고 할 수 있는 제 소임은 다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군인입니다. 일주일 후 제3군단 연병장. 명월주 중장의 전역식 및 이임식이 열렸습니다. 화천의 맑은 하늘 아래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단상에 선 명월주는 정복 가슴에 훈장을 달고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대우에 주눅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장비를 착용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자부심으로 빛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명월주는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깃발 펄럭이는 소리만이 연병장을 채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전우들이여. 그녀가 입을 열자 장병들의 귀가 쫑긋 섰습니다. 나는 오늘 군복을 벗는다. 별 3개 이 계급장이 무거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너희들의 고단한 어깨와 너희 부모님들의 걱정 어린 시선은 내게 천근만근 무거웠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으려 한다. 그녀는 강철중 대령, 아니 이제 장군 진급을 앞둔 강철중 준장 진급 예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계급장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계급장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먼저 떠난다. 부디 기억해다오. 국민이 우리를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다. 국민을 섬겨라. 부하를 사랑해라. 그것이 군인의 길이다. 명월주는 마지막으로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었습니다.
나의 자랑, 나의 아들, 딸들아. 고맙다. 너희 덕분에 행복했다. 군단장님. 연병장 구석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일장에서 위병소 근무를 서다가 독고휘에게 걷어차였던 이제는 병장이 된 그 병사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연병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병사들이 발을 구르며 환호했습니다. 명월주, 명월주. 명월주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마지막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전체 차려.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수천 명의 함성이 화천의 사냐를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한 경례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명월주는 단상을 내려와 준비된 차량에 오르지 않고 위병소까지 걸어 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녀가 가는 길 양옆으로 갈라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별들의 무덤이라 불리던 3군단은 이제 희망의 요람이 되어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강원도 양구의 펀치볼 둘레길.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정상에 오른 그녀는 바위에 걸터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명월주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휴가를 나온 듯한 군인들이 도시락을 먹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요즘 보급 진짜 좋아지지 않았냐? 이번에 나온 신형 전투화 진짜 편하더라. 맞아. 대대장님도 완전 합리적이시고. 예전에는 똥군기 잡는다고 난리였다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잖아. 다 그 전설의 명월주 장군님 덕분이지. 그분이 싹 다 갈아엎으셨잖아. 명월주는 빙긋 웃으며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아줌마, 여기 물 좀 더 있어요? 군인 중 한 명이 명월주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명월주는 배낭에서 시원한 오이와 물병을 꺼내 건넸습니다. 많이 먹어, 아들들.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병사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명월주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근데 아줌마 어디서 뵌 것 같은데? 글쎄, 흔한 동네 아줌마 얼굴이라 그렇겠지. 명월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건강하게 저녁해라. 다치지 말고. 그녀는 손을 흔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병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다 뒤늦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야, 대박. 방금 그 아줌마 명월주 장군님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런 분이 여기 혼자 계시겠냐? 아니야. 저 눈빛, 저 포스. 맞아. 병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뒤로하고 명월주는 숲길을 걸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깨에 별을 달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걷는 길 위로 그리고 그녀가 지켜낸 대한민국 곳곳에 수만 개의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동자라는 진짜 별들이 말입니다. 호랑이는 숲으로 돌아갔지만 숲은 호랑이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별을 삼킨 호랑이 명월주의 전설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